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허웅 전 여자친구가 두 번째 임신은 이별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억 원 요구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 여자친구 측은 다툼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이후 함께 여행을 가고 선물까지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 의회 의원이 지난 총선 때 함께 일했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지난해에도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좀 있으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상암동엔 비가 오고 있지 않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그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손 감독을 선처해달라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수년간을 이 아카데미에서 보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냐라고도 반문하더군요. 자, 고소인의 주장과는 좀 완전 상반된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 자, 5억 합의금 논란에 이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밤 8시만 되면 주무시던 우리 엄마 이선호 여사 사반 때문에 취침 시간도 바뀌었어요 하신 민들레님. 저도 오늘 5호선에서 임신부 아저씨 봤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하신 박정혜님. 자,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반어법이죠. 자, 우리 남편 이광진 씨 생일 완전 축하해. 승진한 것도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하신 전윤희님. 어제 서산 CGV 가서 탈주 보는데 정말 극장에서 탈주하고 싶네요. 그 족 좀 내려 하신 이수님. 네. 혼자 사는 저의 유일한 동반자 돌쇠입니다. 이 녀석이 나무 타기가 특기예요. 한번 보세요. 사반에 나오는 나쁜 인간들보다 훨 사람 같습니다 하신 이홍원님. 자, 부산의 최윤영님, 김민정님, 백승만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신호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시청역 참사 도 넘은 조롱입니다. 앞서 뉴스룸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어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죠. 시청역 이 역주행 참사를 조롱하던 인간들. 그런데 사고 현장, 추모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또 조롱하는 듯한 쪽지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사고 추모 현장에는 국화꽃 추모 메시지들이 저렇게 가득한 가운데 자, 눈에 띄는 빨간 글씨의 쪽지 한 장. 제 입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아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리꾼들은 CCTV를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색출하자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그저 관심받고 싶었던 관종이어도 처벌, 소시오패스여도 처벌.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지난 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 실제로 추모 현장에 가서 저런 조롱의 어떤 메시지, 쪽지가 지금 발견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 현장에 뭐 정말 추모하고 이런 글들이 많은데 저 특정 주스를 칭하는 저 조롱 쪽지 많은 분들이 저걸 보고 놀랐고요.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CCTV 다 추적해서라도 찾아내야 된다. 인간도 아니다. 역겹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담당 경찰서가 남대문 경찰서입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사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온라인에서 있던 거를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참. 자, 오늘 시청역 참사를 낸 그 가해자 말이죠. 첫 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해자 차모 씨 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경찰이 찾아가서 첫 번째 피의자 조사를 했고 오늘은 2시간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조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차 씨 같은 경우 브레이크가 딱딱하고 이상했었다, 차체 결함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역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출석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그건 일단 기각을 했거든요. 피해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더 추가적으로 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할지는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 법감정이 말이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 양 변호사님. 아니 물론 뭐 모르겠어요. 저는 법의 문외한이라서. 일단 조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것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경찰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카페에서 식빵 테러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저 모자 쓴 여성 주목해 주세요. 컵을 갑자기 휙 던지더니 자, 지금 보셨어요? 컵 던지고 갑자기 빵을 집어던지지 휙 던지고는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식빵 테러를 당한 여성이 뒤에 쫓아가 봤지만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진 후 아이 깜짝이야, 충격적이기는 빵 던진 거 같고 뭘 별거라고가 아닙니다. 저게 만약에 화학물질이나 그런 거였으면 어쩔 뻔했어.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약 2년 전쯤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음료가 담긴 컵과 먹다 남은 빵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던졌는데요. 이 통에 뺨을 맞은 사람이 바로 제보자입니다. 제보자는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빵 싸다구를 맞았다, 흉기나 포크, 염산이었으면 하면서 말을 줄였습니다. 아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요, 던진 음료와 빵도 여성이 구매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퇴식 후에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제보자는 급히 따라가 봤지만 여성은 달리기 선수처럼 엄청 빨리 도망가는 바람에 놓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CCTV 휴대전화로 찍어서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진술서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베테랑으로 보이는 한 형사가 CCTV 영상을 보더니 여기 마약 사건, 살인 사건으로도 바쁜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실제로 뺨에 상처가 나기도 했지만 경찰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제보자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이 바빠 죽겠는데 진짜 빵으로 맞은 걸로 경찰 신고를 해요. 아이 나 원참 그 오 교수님,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형사 입건이 좀 어렵다 치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건 좀 이렇게 되면 또 전혀 다른 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사실 빵을 맞았는데 본인들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강력 사건, 마약 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복잡한데 뭘 빵 맞은 거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느냐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고를 하러 온 그 시민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이분이 2년 전에 지금 본인이 당한 것을 갖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저걸 형사 입건을 갖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먼저 다친 데는 없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이 치안 질서 유지에 있어서 주민의 협력이고요. 주민이 신뢰를 하고 경찰을 뒤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그거는 텍스트에 나와 있거든요. 저거는 부적절한 그런 그 대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희귀한 쓰레기 파입니다. 제보 사진 보시죠. 자, 당근에 달달한 딸기 사탕 두둥. 제목을 봤더니 말이죠. 제목 저 밑에 있죠. 사탕 불량품, 안에 내용물 없음. 가격 제시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도 있는 희귀 아이템이라규. 뭔 소리야 싶으시죠? 봉지에 뜯지 않았는데 안에 사탕이 없었던 겁니다.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귀한 거니까 경매 해보세요. 돈 가격 제시해 보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얼굴에 빨래집게 36개를 꽂아 넣어서 한국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기네스 기록을 이렇게 폄훼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나 기네스 기록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아주 어렵게 한국 그때 기네스. 유재석 씨 기록을 깼어요. 네, 국내 유일한 얼굴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긴 한데 이게 기네스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량품이에요, 그냥. 불량품인데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돈 제시하는 거. 막 그게 아마 좀 신기하고 놀라서 이걸 올렸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나 어떤 거나 기네스북에 갈 수 없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추억의 짤 잠깐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아, 얼굴 사실 더 할 수 있었는데 기록 세우는데 만족을 했어요. 이마하고 많이 남겨둔 거예요. 37개 될 수 있었습니까? 예, 저는 제가 한 40개 가능한데 아, 유재석 씨 기록 정도 깨는 걸로 만족하고 저거 저 계속 설명드리면 한국 기네스 정식 기록원이 오는 자리에서 한 겁니다. 혹시 저기 기록 경신을 위해서 한 38개, 9개 도전해 볼 생각 없으세요? 여기서 혹시나 기회를 주는데 그 기록원 와야 되니까. 학원 반장에서 한번 40개 도전. 그래서 얼굴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기름져졌고요.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뭐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가게문을 쾅쾅쾅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비틀비틀거리는 저 남성 미용실 문 앞으로 접근합니다. 자, 자동문 버튼을 꾹꾹 눌러보지만 영업시간이 아닌데 이게 열릴 턱이 없죠. 자, 이번엔 말이죠. 갑자기 주먹으로 쾅 문을 막 두드려 합니다. 하지만 버튼 다시 또 막 누르고 때리고 쥐어뜯으면서 별짓 다 하면서 막 휘청거리는데 이번엔 몸으로 그냥 쾅 이제 아니야 몸통 박치기까지. 자, 그러고는 그래도 안 열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발길질까지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머리카락이 길었길래 새벽에 미용실을 저렇게 갈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미용실 사장님이 제보자도 그걸 몰라서 답답하시답니다. 저게 찍힌 게 지난 5월 11일 날 광주광역시 한 미용실 입구라고 하는데 새벽 3시 50분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찾아와서 한 15분을 저렇게 미용실 문을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또 고이 잠이 들었다네요. 2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찾아온 느낌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예. 근데 새벽 3시 50분에 누구를 찾아왔을까? 이 미용실 사장님은 저기서 계속 영업을 해왔고 대부분 예약제 손님이기 때문에 오셨던 손님들은 다 기억하는데 모르는 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 저희 미용실에서 일했던 직원을 찾아가 봤는데 직원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저기 수리비만 3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경찰도 지금 특정을 못하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저거 봐. 아이고, 진짜. 알겠습니다. 자, 저 잡아주시죠.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자친구가 창피해요. 이거 진짜 좀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네, 생일 선물 때문에 남자친구와 이별을 고민하게 됐다는 이 여자친구의 사연인데요. 이 만난 지 3년 된 사연자 커플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귀고 나서 각자 첫 생일을 맞을 때는 생일 선물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해에는 남자친구가 먼저 서로 50만 원씩만 생일 선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갖고 싶은 선물이 60만 원짜리면 남자친구가 5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사연자가 부담하는 방식인 건데요. 그래서 최근 남자친구 생일에는 사연자가 50만 원짜리 게임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사연자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남자친구와 자신이 함께 갈 뷔페 식사권을 생일 선물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더 싸다면서 중고로 구하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30만 원을 피해를 본 겁니다. 아이고야. 이 문제는 남자친구가 내가 네 생일 선물을 사다가 30만 원을 사기당했으니까 20만 원만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기꾼을 붙잡으면 그때 피해 금액 30만 원을 돌려받아서 사연자에게 주겠다는 건데 사연자는 순간 정이 뚝 떨어져 버렸다고 하고요. 친구들이 생일 맞아서 좋은 데 다녀왔냐 이렇게 연락이 오고 물어보는데 차마 남자친구가 사기당해서 20만 원만 받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제 생일 선물을 사주려다가 30만 원 사기당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20만 원만 주겠다는 남자친구가 괘씸한데 이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거 실제 사연입니다. 카톡으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고민하고 말고의 문제일까요? 하지만 그래도 방송 분량은 채워야겠기에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엔접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야, 다혜야, 백다혜, 너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네 남친 지금 사기 피해 당했어. 30만 원 홀라당 나 지금 당했어. 그것도 너 생일 만찬 해주려다가 위로해 주는 게 뭔지 아냐? 나 지금 너무 슬프거든. 억장이 무너진다. 근데 이런 남친 너무 쪼잔한데 헤어져야겠죠 하면서 그걸 집단지성에 물어. 와, 진짜 너 정말 너무하다 진짜. 그리고 내가 그놈 잡으면 30만 원 너 준대잖아. 이게 뭐가 문제인데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여친이에요. 어머머, 그랬구나. 지금 우리 자기 슬프구나. 세상에 것도 모르고 슬픈 김에 입 좀 깨물어줘. 그리고 안경도 잠깐 벗어줄래? 왜? 뭐 하려고? 한 대 맞자, X. 아, 예. 자, 박 변호사님부터 이거 달려볼게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습니다. 멋이 없고. 두 번째, 법적인 부분 뭐 책임을 좀 따져보면 본인 잘못이잖아요. 본인은 여자친구 관계에서는 다 해결하고 본인이 그 나중에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50만 원 해주고 약속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받는 거지. 이거를 받으면 준다. 이 말 자체도 성립하지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군요. 자, 교수님.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럭키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오늘 인생에 있어서 여기 제보를 하시고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럭키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한 게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남자친구인데 지금 연애를 하면서 저 정도면은 결혼하면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을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그것에 대해서 저 남성은 참으로 이 선물에 있어서의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옛날에 뭐 어떤 그 보면은 뭐 한 그 커플이 머리 자르고 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머리 잘라서 뭘 사줬는데 그 시계에 그걸 또 해서 또 빚을 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산법도 상당히 이상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볼 때는 기브 앤드 테이크도 좋지만 글쎄 자기가 제대로 못해서 사기당한 걸 갖다가 왜 책임을 갖다가 여자친구한테 밀어요. 그러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만약에 이 사기꾼을 못 잡으면 네. 올해도 못 잡고 내년에도 못 잡고 영향 안 줄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중고거래 장터에서 저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참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씀 한꺼번에 같이 드리고요. 저도 오 교수님 말씀하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또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따진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하고도 안 맞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문화계라서 어느 정도 존중은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로 끊임없이 양보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서로 끊임없이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게 또 원야 내가 손해야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왕왕 생기기 마련인 게 함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뭐 결혼도 안 하고 서로 끊임없이 좋아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50만 원, 30만 원 따져가면서 내가 30만 원 사기당했으니까 20만 원 줄게 이런 분하고 사시면요. 너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방향전환 죄송하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저는 사실 나 같으면 헤어진다? 당연히 헤어질 거고요. 이게 사기 당한 게 사실인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아, 네. 오. 네, 그것도 좀 의심이 맞다. 들고. 네. 진짜 그렇다. 네. 그래. 그리고 수도 있겠네. 이게 고민할 시간에 헤어지시면 좋겠고요. 어. 이제 가족분들의 댓글 보겠습니다. 이사나님, 생일 선물이 무슨 갯돈도 아니고 50만 원씩 주고받는 것도 이상한데 사기당한 금액 빼는 것도 이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단장님은 같이 먹을 식사권을 선물하겠다는 것부터 잔머리 대마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윤호이아님도 저걸 헤어질지 말지 고민하나요? 그냥 헤어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대서면 사시는 박현주님 보고 계시죠? 박현주님. 아이고 오늘 아침에 그냥 동네 난리가 났다고요. 옆집 어르신 집에서 키우는 소가 탈출을 해가지고 온 동네를 그냥 휘젓고 다녔대 저렇게. 와우. 자, 몇몇 분들이 소 잡으려고 해도 최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하는 수 없이 119에 신고. 결국 대서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저 녀석 잡느라고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셨다는 겁니다. 불나면 불 끄고 아프다고 하면 응급차 태워서 병원 보내고 소 가출하면 소 잡아주고 고흥소방서 대서 119 지역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허웅 전 여자친구가 두 번째 임신은 이별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억 원 요구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 여자친구 측은 다툼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이후 함께 여행을 가고 선물까지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앞서 한 2번 정도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주로 허웅 씨 측 입장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허웅 씨 전 여자친구 변호인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반박하고 싶다. 연락을 주셨어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오늘은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중심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19일입니다. 6월 19일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해서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낙태 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 생각은 어때?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그러니까 또 인정 안 하네? 그때처럼? 너가 지우라며. 네가 나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며. 아니야? 자, 그래도 통화 내용 들어보면 조금 솔깃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가 날 때려서 이가 부러졌다. 네, 그렇습니다. 허웅 씨 전 여자친구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요. 호텔 사건은 2021년 5월 중순에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가까이 만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는데요. 당시에는 잠시 이별을 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 호텔 안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밖에 나와서도 다투다가 허웅 씨에게 맞아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길거리에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 맞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전 여자친구를 호텔로 끌고 올라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전 여자친구는 공포감을 느낀 상태였는데 허웅 씨는 호텔 안에서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고 이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9년 22주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주장입니다. 치아까지 앞서 보신 것처럼 부러지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고 그래서 하필이면 또 두 번째 임신까지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아이도 낳고 결혼까지 하겠거니 했는데 허웅 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여자친구 측 주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아이 임신 중절을 하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겠다. 비밀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이 여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알리고 혼인신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책임지는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허웅 씨 측에서는 엄마랑 얘기해봐라. 아니면 골프 중이다. 뭐 혼인신고가 갑자기 무슨 말이냐라는 식으로 나왔었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냈더니 갑자기 병원을 왜 갔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전 여자친구 측 주장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카톡 스크린샷도 나왔지만 나 골프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자, 이 아이도 결혼도 관심 없는 허웅 씨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게 이 전 여자친구의 주장인데요. 그 이후에 3억 얘기, 돈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이제 허웅 씨 측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여자친구가 이제 임신 중절 수술하고 난 이후에 3억을 요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전 여자친구 측에서의 주장입니다. 임신 중절 수술 대가로 허웅 씨가 3억을 먼저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책임을 계속 회피를 해서 전에 이 허웅 씨가 제시를 했던 3억이 생각나서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돈을 받을 그럴 생각은 또 없다라고 하는 이 의사를 갖다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웅 씨의 강요로 임신 중절을 하게 됐고 또 수술 당일날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이제 동의가 있어야 그것을 갖다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허웅 씨가 같이 동행은 했지만 이후 치료라든가 관리에 관련된 모든 그 비용은 본인이 감당을 했다. 그래서 수술비는 허웅 씨가 지출한 거는 맞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진료비 같은 것은 여자친구 측에서 부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3억을 달라고 했던 거는 연인 사이에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서 튀어나온 얘기이지 절대 협박 같은 거 한 적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그 근거가 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해도 하고 여행도 가고. 자, 허웅 씨 전 여자친구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화해하고 중절 수술하고 또 여행도 같이 가? 3억을 달라라는 공갈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억을 달라기 위한 계획적 행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9, 30일 날 막 화낸 거 끝이에요. 그걸로 고소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공갈의 정황이 없어요. 그리고 여행 가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공갈의 고의냐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이제 허웅 씨가 얘기했던 그 공갈 부분, 3억 달라고 했던 부분이 2021년 5월 29일하고 31일 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생활 폭로하겠다, 3억 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여자친구 측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무렵에 정반대되는 행동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6월 달,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서는 예. 중조수술을 했는데 어. 7월 달에 꽃다발 보내면서 편지를 썼대요. 힘내고 아이고야. 뭐 내가 옆에 예. 있으니까 함께 지내자 이런 편지를 남겼다 그러고 또 그 즈음에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사진 하나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어느 연인들처럼 즐겁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저게 7월 10일입니다. 5월 29일, 31일 날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게 여자친구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따지면 저 때는 막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야 될 때인데 저게 어딜 봐서 협박을 하고 당하는 사이의 관계냐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전 여자친구 주장에 따르면 저렇게 평범한 연인 사이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이별을 하는데 그 이후 허웅 씨의 행동 때문에 허웅 씨 어머니한테 문자까지. 그런 주장을 갖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웅 씨가 나는 너를 절대 놓치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 나는 너 못 놓친다. 이런 그 SNS하고 문자를 갖다 계속 보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해서 이 여자친구 측에서 결국 경찰에 진정서를 넣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이걸 좀 그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가 허웅 씨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헤어짐을 거부하고 이 허웅 씨가 협박 스토킹 행각을 하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 접수했고 더 이상 이 허웅을 만나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만드는 본인의 아들, 즉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에게 좀 말려주십사라고 연락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협박을 갖다 멈추게 되면 신고 접수를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문자를 보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정서가 취하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잠시 헤어졌을 당시에 자기 집에 이 허웅 씨가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10장이 넘는 편지를 쓰고 그것도 모질라서 네, 테이블에 돌아와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등의 내용을 적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친구 측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허웅 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뭐 또 이런저런 막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인이 직접 등판을 했어요. 네, 한 유튜버는 어제 허웅 씨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본인은 업소녀가 아니고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라면서 마약 사범 황모 씨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하다가 처벌도 받았다. 평범한 대학원생이 포르쉐를 산 것도 대단한데 1년 만에 4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로 기변을 했다.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튜버가 허웅 씨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업소녀 아니고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 여자친구가 SNS에 작작해라라는 글과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등본에 따르면 전세권은 2020년 8월 25일자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전세권자는 성이 같아서 가족관계 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날 한 유튜버가 제기한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변호인에 따르면 유흥업소 출신이 절대 아니고 지인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거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임신 중절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망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마약 투약을 한 번 한 적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뭐 완전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지경인데 그 진짜 이게 오늘 스포티비 뉴스 보도 제가 한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농구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오랫동안 허웅에 대해 농구계 평판은 대단히 좋지 않았다. 평소 팬, 농구 관계자, 언론을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와 인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다. 심지어 같은 팀인 부산 KCC 관계자들 역시 허웅을 관리하기 정말 쉽지 않은 선수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이거 저희 얘기가 아니고요.
스포티비 뉴스 보도 그 기사 일부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건데, 지금 허웅 씨가 처음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고소도 네. 먼저 하고. 자, 그런데 언론전을 하면서 고소를 하면서도 여론 흐름은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거나 쉽게 뭐 단정 짓기는 어려운, 조금 전에 일부 매체의 내용을 또 읽어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라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일단 양쪽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전 여자친구의 변호인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주장들을 해오고 있고, 허웅 씨가 처음에 밝혔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B를 명백하게 밝힐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두 번째 그 임신을 하게 된 게 폭행 이후에 그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성범죄 간간히 성립되는 건 아닌지 따져봐서 고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허웅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주장이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 허웅 씨 이번 건 때문에 아버지 허재 전 농구 대표팀 감독의 과거사까지 소환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5번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참 이래저래 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남녀. 혹시 다정한 연인으로 보이시나요? 남성은 현직 대전시 의원, 그리고 여성은 대전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를 차리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둘은 일로 만난 사이였는데요. 지금은 강제추행 혐의를 놓고 맞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미 지역 매체에선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저희가 일단 이 시의원의 어떤 이름, 얼굴 공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당사자는 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이 본인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네. 예.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것까지 같이 전제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보자는 좀 대전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면접을 볼 때, 그때 이제 변호사가 여기 선거 캠프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 기간에 이 변호사가 출마를 하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이 아예 선거 캠프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선거 나가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문제의 대전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선거 캠프 치러질 때부터 처음부터 이른바 초창기 멤버처럼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근데 날마다 온 건 아닌데 올 때마다 말과 행동이 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성추행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제보자의 지금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보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은 오시면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악수를 많이 건네더라고요. 네. 악수를 건네는 애들 봤잖아요. 네. 그렇게 손을 긁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5번 했다가 5번 다 긁은 건 아닌데 종종 손을 긁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 왜 긁어? 기분은 좋진 않았는데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 느낀 거야? 잘못 느낀 게 아닌데? 왜 이러지?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 저도 예전에 정치부 기자 시절에 국회에서 이 손바닥 긁는 이거 있잖아요. 그걸 직접 당해봤어요. 이건 100% 성희롱입니다. 최소한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혼자 근무할 때 한 번은 이 시의원이 점심에 와서 둘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쑥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고 후보님이 사람 누구 뽑을까 고민할 때 이 사람 어떠냐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좋게 봐줬군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평소 말할 때 툭툭 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악수할 때 손바닥을 긁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내가 예민한가 하면서 이것도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엉덩이를 툭툭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교수님, 이게 영상으로 딱 남아있기에 망정이지 말이죠. 자, 제보자는 순간 딱 얼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게 뭐 저런 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좀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 저 상황에서 저 여성이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전철 같은 데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가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과는 이미 인간관계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모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 탁탁 이렇게 건드리는 것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사실 이 사건의 진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그 사건에 있어서 진행 단계는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 번씩 터치를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소위 간을 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보자는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팡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손이 거칠어졌네.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막 자꾸 7080 가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그런 데를 가자고. 그리고 뭐 이제 술집 가서도 뭐 그런 거 뭐 옆에 앉아라, 기가 예쁜 거 같다. 차량으로 뭐 이동할 때 뭐 이제 손을 잡는다거나 손 이렇게 잡으면서 손이 거칠어졌네 막 이러시길래 그래서 그때 좀 느낌이 약간 싸해서 그때 킨 거거든요, 인상.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엉덩이를 치면 또 치더라고요. 엉덩이 대시면 어떡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뭐 옆에 앉아라, 귀가 이쁘다. 이거는 뭐 성희롱일 수 있지만 엉덩이를 친 부분, 손을 잡는 부분은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지금 포착이 됐죠. 자, 계속 단둘이 뭐 한번 저녁 먹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밥 먹으러 가는 중에 손을 잡기도 하고 뭐 손이 거칠어졌네. 그러면 핸드크림 발라야 되네. 그 얘기 했다고 하고 뭔가 이게 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박 아마 변호사님, 지금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뿌리치즈 저걸 잡고 있냐 하시는데 저걸 찍기 위해서 잡고 있었던 아이 뭐 그것도 그렇고 어.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팔 자릅니까?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팔을 자르면 이거 무슨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엉덩이를 이제 쳤을 때는 그게 바로 나옵니다. 저 행동들 자체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닌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이제 7080 카페에 가자 뭐 얘기를 하길래 좀 개방된 술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 가면서 저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나중에 왜 자꾸 그랬는지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빨리 가라고 그런 거라고 이상한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 같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증거 영상을 갖고 고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선거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고 며칠 뒤면 총선입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제보자가 저 당시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주변 상황이. 그러게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일하던 사무실이고 했고 또 그 출마한 변호사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다가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시의원이기도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언대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 비밀 유지를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한다. 이런 내용을 넣자 그러더래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거 합의를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한 날 그 합의서 쓰기는 쓰되 저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게 해달라 이런 또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겠다 해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뭐 이것도 일단 이게 교수님, 제보자가 화난 부분이 또 있어요. 이 관련 보도가 처음 지역에서 나간 이후에 피해자가 아닌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뭐 유감의 뜻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사과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전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다니까 이 합의가 이제 결렬이 돼 버렸고 결국은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갖다 한 사항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보니까 엉덩이를 친 게 아니라 뭐 격려 차원에서 허리춤을 친 거다. 손잡은 거는 넘어질까 봐 잡아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심심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 그 피해자가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사실 이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도 그 대전시의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과 관련돼 가지고 당원권 정지 1개월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좀 약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짧게요. 하여튼 이런 양반 성추행한 사람들 항상 뭐래요? 저번에도 불법 체류자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들 만져놓고 아이 내 격려하느라고 내가 좀 이렇게 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해명을 보면 비슷해. 똑같아요. 쌀 같아서 그랬다는 둥, 응원하려고 그랬다는 둥. 일단 입장을 제발 바꿔놓고 그런 응원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주면 그게 응원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엉덩이 툭툭 치면서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해명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경찰에게 포위를 당한 남성, 품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을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요. 급기야 들고 있던 엽총까지 아이에게 겨누면서 협박을 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7년 전 딱 오늘 7월 4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2017년 7월 4일에 있었고요. 40대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다라면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트럭 조수석에 아들을 7살짜리입니다. 7살 아들을 앉힌 다음에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영상통화로 자,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봐라라고 헤어진 자기 전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경찰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성이 경찰에 출동을 해서 마침 야산에 이게 지능에 빠져서 차가 못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 순찰차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총을 발사를 하고요. 7살 아들의 목에 총을 겨누면서 아들을 쏘겠다라고 협박해서 결국 순찰차를 뺏어서 달아났습니다. 아니, 7살짜리 아들 목에 엽총을 겨눠요? 이게 전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대 김 씨는 2013년에 전처와 이혼을 한 이후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처도 아이를 보러 자주 왔었고 또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줬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사건 발생 3달 전인 4월에 김 씨는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도 차였다고 합니다. 당시 김 씨에 따르면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든 건 전처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처가 아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전처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건가요? 이 김 씨가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김 씨 주장에 따르면 전처가 아들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새 남자친구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도 사귀었다면서요? 자기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는 또 예외고 상대는 또 그래서 이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아들 보러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다툼을 갖다가 벌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전처에게 아들하고 같이 죽겠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질극이 시작이 된 건데 아들을 트럭에 태운 김 씨가 7살 먹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하늘나라 갈래? 아니면 할아버지랑 살래? 그러니까 아이가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차에 태운 채 도주극을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어른들끼리 이런 문제에 왜 아이를 끼웁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 같지도 않냐면요. 자기도 이혼하고서 새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결별을 통보받았어요. 열받죠? 자, 그런데 전처가 연애를 하니까 그거에 터져가지고 저 짓을 자기 아들 목숨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경남 일대가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위험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엽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해 야생동물 포박하는 엽사였기 때문에 이런 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경찰 순찰차도 뺏어서 도주를 벌였다고 하고요. 민간인 차량이 이제 경찰이 그걸 들고 곧바로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순찰차에서 엽총을 쏘면서 무정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도 계속했다 하고 특히 7살짜리 아들 허리에 엽총을 댄 채로 이동을 했고 세상에. 인근에 구급차를 또 뺏어서 다시 이동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부상 입히고요. 민간인을 협박해서 또 화물차도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를 찍었군요. 자기 아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 결국 앞서 잠깐 영상 보셨는데 이 터널 안에서 경찰차, 순찰차에 포위가 당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7살 아들에게 엽총을 겨눈 채로 당장 전처를 불러달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터널 입구 양쪽을 모두 가로막아서 김 씨를 포위했고 당시 특공대, 저격수, 협상팀 등이 투입됐지만 김 씨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김 씨의 전처가 오고 나서야 아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엽총을 겨눈 채 경찰과 대치 중이었는데요. 이때 또다시 황당한 요구를 냈습니다. 바로 담배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경찰이 김 씨를 달래려고 담배를 건네니까 김 씨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엽총 총구를 자신의 가슴으로 향하게 한 뒤에 운동화 끈으로 묶어놓고는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시작된 지 23시간이 뒤에야 김 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검거가 됐습니다. 자, 검거되고서요. 기자들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직접 그 장면 보시죠. 아들을 데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야, 양 변호사님. 그 기자들 우리 양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이니까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거 기자들도 화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누가 7살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아내에 대한 어떤 원망 복수심이라고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도박을 1,000만 원 빚진 걸 비롯해서 빚만 3천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지금 저 총을 든 상태에서 경남 고성군 일대를 한 7, 8차례를 돌아다니면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실제로 총기를 발사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희 검거가 늦어진 게 경찰 입장에서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럼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붙잡힌 뒤에 검찰에서는 10년 구형을 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 7살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근데 저는 사실 저것도 과연 진짜 어떤 아이의 진정한 어떤 마음이 담겼던 걸까? 아니면 뭔가 왜곡된 상태에서 저런 것을 냈을까? 좀 그게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정까지 좀 반영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징역 5년 선고를 했습니다. 자, 2017년 사건인데 5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나와서 사건 반장 이거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김 씨. 자, 교수님. 제가 아까 교수님 방송 전에도 여쭤봤지만 저렇게 엽총을 들고 막 경찰차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만약에 미국이었으면요. 이 현장 사살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애서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밖에 될 수 없고 형사사법 그 요원에 대해서 총을 겨눈다든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해서 한 5년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어떤 그 원에 의해서 아까 언급했었던 아버지로서 해서 안 될 짓 있잖아요. 너 하늘나라 가고 싶냐?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할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중학생이니까 아마 사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일단 반성하기를 바라고요. 평생 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가면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좀 제정신이 돌아왔다면 정말 그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사죄를 하기 바랍니다. 예, 사건 연구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캐나다입니다. 고양이가 계단 아래에서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라고 부름에도 귀찮은 듯이 꾸물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듭된 재촉에 계단을 한 발짝씩 내딛어서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날렵하게 뛰어오르는 보통 고양이와는 다르게 좀 어딘가 둔하고 눌린 뱃살도 아주 귀여워 보이죠? 왜 이렇게 뚱뚱해요? 네,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버거웠는지 계단 중간에 앉아서 휴식까지 이렇게 취합니다. 그도 그럴 게 저 친구의 몸무게가 자그마치 19kg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계단 하나도 오르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대로면 건강이 나빠질 걸 우려해서 이 보호자가 운동을 시키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녀석도 그 마음을 아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에 성공을 하는데요. 아유. 네, 그리고 지난 주말 SNS에 공개된 사진이 있습니다. 좀 턱선도 오! 살아나고 배도 쏙 들어가서 꽤 날씬해진 모습이죠. 이야. 5개월의 다이어트 끝에 무려 약 5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덕분에 친구 고양이들과 함께 행복한 치팅데이를 즐겼다고 하네요. 호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이 보트 안에 숨어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또 다른 보트가 대기하고 있고 경찰들이 유심히 이 남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자, 온몸을 천으로 뒤집어 쓰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쫓아오는 보트를 피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경찰에 뭐야? 보다 못해 뭔가를 칙 뿌리죠. 저게 후추 스프레이랍니다. 어. 매우 바닥으로 툭 떨어진 남성, 물로 다급하게 얼굴을 씻더니 마침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야, 이거 완전 살충제 마냥 나가네. 그러게요. 짐작하시겠지만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차량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나무의 집을 들이박으다 사고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절도범 바다 쪽으로 향했고 보트를 타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거 쉽게 포기할 리가 없죠. 1시간 동안 기회를 엿본 끝에 무사히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냥 예. 잠시 전화. 나 주차 며칠에 했지? 메모하세요. 나 핸드폰 없어졌어. 메모하세요. 비밀번호 뭐예요?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메모레인 하세요. 생약복합 성분으로 기억력을 원활하게. 기억력 감퇴 개선제. 메모레인.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콩이라고? 진짜?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세상에 없던 건강 간식. 먹어보면 놀랄 거야. 소이조이. 모르고 어떡하지? 브러쉬. 식물의 놀라운 세척력을 찾아내다. 프로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섬유 사이 얼룩까지 깨끗하게. 이 맛에 브러쉬 쓰지. 프로쉬.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내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